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의 기초부터 무역 계약, 그리고 CISG 인코텀즈, 무역 대금 결제, 그리고 신용장 운송, 보험, 종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무역의 개요에서 이제 기본 시간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좀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 그래도 좀 뭐 나올 만한 그런 형태별로 이 교재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첫 번째가 국제무역의 뭐 특성 이렇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무역의 분류 관련해서 뭐 이제 위탁가공 무역, 수탁가공 무역, 그다음에 이제 BWT 특징, 그다음에 뭐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그리고 뭐 임대차 등등 해가지고 일단 기본 시간대 교재에 있는 애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제 약간 문제화시킨, 테마화시킨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국제무역의 특성, 일단은 키워드 위주로 밑줄을 좀 쳐드리고, 우리 이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이론이 있고 협약과 규칙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좀 섞여서 나오기는 해요. 뭐 협약과 규칙에서만 나올 때도 있고, 이론적인 부분만 아예 따로 떼어서 나올 때도 있는데, 30점짜리 문제에 10점은 이론, 뭐 10점은 협약 쓰는 거, 20점은 협약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론적인 파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견본매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견본의 정의, 견본매매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인 파트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은 달달달달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기보다는 제가 밑줄 쳐드리는 키워드 위주로 앞뒤로 좀 살 붙여가지고 쓰실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이론적인 파트는 목차가 좀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파트다 보니까 이번에도 대표적인 게 본문 약관 쓰는 거, 목차 4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대로 풀어가지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만약에 목차 4개를 내가 본문 약관에 들어갈 4가지 내용을 모른다, 목차 4개를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점수가 많이 깎였겠죠. 그리고 협약과 규칙은 원문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원문을 많이 살려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든 뭐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든 하여튼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서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좀 내가 이해한 바대로 서술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소개물에서는 원문 살려가지고 암기, 그냥 인코텀즈도 무조건 다 이해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인코텀즈에서도 원문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파트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건데, 인코텀즈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인코텀즈를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을 봤냐면, 모든 A1부터 A10, B1부터 B10을 다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계신 분을 봤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암기가 되지도 않고, 그분 무역실무에서 점수가 항상 낮았어요. 모든 걸 다 앞자 따가지고 암기를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협약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너무 머릿속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그런 암기식을 많이 만들어 두시면. 우리 HS만 해도 암기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시기에도 벅차실 텐데, 인코텀즈에서는 원문을 살려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이해한 바대로 서술하셔야 되는 파트로 나눠지고, 규칙에서 나중에 인코텀즈 파트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도의 기점, 위험의 분기, 비용의 분기, 인, 위, 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파트랑 협약과 규칙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이론이 들어갈 때는 이 이론과 어떤 그 협약과 규칙의 파트랑 맞물리는지를 다 아셔야지 시험 문제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서술하실 수가 있고, 앞부분은 이론과 규칙, 협약과 규칙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 무역의 개요 파트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파트인데 그래도 좀 중요한 애들이 한두 개 있기는 해요. 한두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국제무역의 특성. 자, 국제무역이란, 자, 밑줄 치실게요. 상이한 국가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물품으로 대상으로 행하는 매매 등의 상거래를 말한다. 까지만 밑줄. 뭐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겠죠. 국제무역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국제무역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정의는 그래도 서술해 주셔야 되니까, 자, 요런 것도 국제무역이란 상이한 국가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물품을 대상으로 행하는 매매 등의 상거래를 말한다라는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암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냥 쓰실 수 있게끔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외우지를 않으시면은 안 써져요. 요거조차도. 그리고 뭐 다른 교재들 보면은 뭐 국제무역에 관련해서 막 5페이지, 10페이지 엄청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못 씁니다. 못 쓰는 거 다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딱딱딱딱딱 정리하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의 특성 보시면 크게 이제 상업위험이랑 신용위험으로 나눠지죠. 상업위험이랑 신용위험으로 구분이 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에서 수출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당연히 돈을 못 받을 리스크고, 수입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물건을 못 받을 리스크겠죠. 자, 그래서 대금 회수 불능 위험, 얘는 수출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를 신용위험이라고 해요. 신용위험.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이라고 하고, 자, 물품 입수 불능 위험. 자, 얘는 수입자 입장이죠. 얘를 상업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그 수출자 입장에서의 신용위험과 수입자 입장에서의 상업위험, 요 두 위험을 다 합쳐서 큰 틀에서 이건 다 상업위험의 범주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 틀에서의 상업위험의 범주이다. 자, 그리고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자, 거기다 밑줄 시가의 변동. 자, 1차 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뭐 원유 가격도 그렇고, 의해서 있는 위험을 말하며, 자, 동그라미 1번 선물 거래, 동그라미 2번 확정 오퍼. 확정 오퍼는 뭐 한 달 뒤에 선적할 때 가격 변동이 되더라도 그냥 확정적으로 얼마에 계약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업위험 또는 신용위험, 위험성, 국제무역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기억, 니은, 디귿인 거죠. 대금회수, 불능위험, 물품입수, 불능위험, 가격위험은 암기하셔서 목차를 암기하셔라 라는 아까 그 내용이었고, 각각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실제 이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비상위험 또는 비상업위험. 자, 국가위험 읽어볼게요. 비상업위험은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위험을 말하며 수출입 제한 조치. 자, 그 다음 밑줄 치실게요. 전쟁, 내란, 폭동 등. 뭐 다 외울 필요 없겠죠.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자, 밑에 수출신용보험 밑줄 치실게요.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라고도 하고, 관세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관세아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제 동기도 여기에 한 명 입사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좋대요, 회사가. 좋기는 한데 공격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보수적이다. 잘못
윗분을 잘못 만나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 잘 안 바뀌잖아요. 되게 안 바뀌고 퇴사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좀 팀 바이 팀 좀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상의 위험. 자, 운송상의 위험 보시면 자, 얘도 그냥 읽어볼게요. 자, 물품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태풍, 지진, 전쟁 등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고, 자, 거기다가 밑줄 해상보험 등을 부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환위험. 환위험은 기출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기출풀이 시간 때 우리가 볼 거고, 자, 국제무역은 계약 시점과 왜곡한 결제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밑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 끊어주실게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결제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무역 거래에서는 그 다음 밑줄 선물한 거래.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이용하여 환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중장기 무역 거래에서는 그 다음 또 밑줄 환율 변동 보험. 환율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한 거래를 이용해라. 아니면 환율 변동 보험을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해상 의존성. 자, 여기는 그야말로 목차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해상 운송도 이루어지고 뭐 항공 운송도 있는데 해상 운송이 훨씬 많죠. 항공 운송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임박한 물건이 아니면은 납기를 맞추려고 조금 미리 주문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전용선 우리 가끔 TV 보면은 막 컨테이너선 이렇게 쭉 다니는 거 보잖아요. 한 컨테이너에 25,000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선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동량을 해상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다. 국가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종속계약이 수반된다. 자, 주계약은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운송계약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험계약 밑줄. 그 다음에 금융계약 밑줄. 주계약이 매매계약이고 주계약과 별도로 운송이나 보험이나 금융계약 같은 종속계약들이 맺어져야 되고, 자, 주계약과 종속계약은 별도의 독립적 법률적 효력을 가져요. 즉 주계약이 파기가 된다고 해서 종속계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게 아니라 주계약이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든 안 되든 종속계약은 그것마다 그거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뭐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불특정 물 및 선물 거래. 자, 대부분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도인은 수출자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열심히 만들기 시작해서 물건을 보냅니다. 안 그러면 재고를 항상 가져가야 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제무역에서는 불특정물 거래가 많다. 뭐 산업 연관성. 자, 이것도 어디를 밑줄을 치시냐, 뭐 밑줄 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산업 뭐 배분 기능이 있고 고용 촉진도 할 수 있고 국제 분업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위험성에서 나올 만한 거는 환위험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는 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환위험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아까 전에 K슈어 항공무역보험공사 말씀드렸죠. 그 K슈어의 보험 종류들이 쭉 있거든요. 우리 기본 시간 때 한번 보긴 했었는데 우리 핵심 유학 시간 때도 나중에 보험 파트 가셔가지고 다시 보실 거예요. 요것도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15점 분량으로.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도 왜 이런 문제를 냈냐. 이건 계속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K 슈어에서 내놓는 그런 상품들은 매년 조금씩은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무역이 개요에서 국제무역의 특성이라는 테마, 첫 번째 테마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수탁가공 무역 방식과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수위탁 무역 방식으로 인해 생산한 물품의 재수입 시에 관세 감면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관세법이랑 묶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수님들이. 아, 요거는 재수입 3번 보시면 가공물품 재수입 시에 관세 감면 여부 요거랑 연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만들어 두신 거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두 개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 또 나왔었죠.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의 분류, 여러 가지 무역의 종류들이 있고, 위탁가공 무역이 있고, 수탁가공 무역이 있고, 기본 시간 때 배우셨겠지만, 자, 위탁가공 무역이 무엇일까요?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원제품을 무상으로 들여오고 우리는 얘네한테 가공인 인건비를 주는 게 이게 이제 위탁가공 무역.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탁가공 무역, 중국 입장에서는 수탁가공 무역. 지금은 중국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나라들이 바뀌고 있죠.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도 또 비싸져가지고 뭐 또 인도로 가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가 좀 싸다고 해서 인도로 많이 가고 있고, 자, 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 이런 무역의 분류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그 정의 규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의 규정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에 무역에 대한 정의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아는 정의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대외무역법도 시험 범위이긴 하니까 대외무역관리 규정상의 정의를 쓰시면 아무래도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보기에 그래도 얘는 관리 규정상, 법상 용어를 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탁 가공 무역이란, 자, 거기다가 밑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 요게 키워드입니다.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읽어볼게요. 외국에서 가공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거기서 끊어주시고,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자,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충 보내서 어떻게 하는구나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대신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 수탁가공 무역이란, 자, 거기다가 밑줄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요게 키워드고 가득액이라고 쓰셔도 되고 가공임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법상으로는 가득액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끊어주시게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자, 정의 쓰라고 했으니까 정의 쓰고, 이제 특징 쓰라고 했으니까 특징. 자, 읽어볼게요. 수위탁 가공무역 방식은,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그리고 고도기술 이용할 거는 요거는 이제 독일, 우리나라가 반대로 이제 독일 예전에 가가지고 기술 배우고 이런 시절인데 지금은 좀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번은 읽어만 볼게요. 자, 원자재 수입 시 유상, 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한 가공무역과 무한 가공무역을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한 가공무역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자, 이게 유한, 무한이 뭐냐면은 요 원재료 유상으로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예요. 근데 유상으로 주면은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위탁가공무역은 무상으로 보내가지고 인건비만 내는 거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까지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물어본 게 가공물품 재수입 시 관세 감면 여부죠. 자, 관세법상 해외 임가공 감면제도죠. 해외 임가공 감면제도를 이용하면은 면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수위탁 가공무역 방식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생산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자, 그 다음 밑줄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 대금 전액에 대해 과세. 자, 그럼 면세할 수 있는 부분 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자, 그 다음 밑줄 85류 및 9006호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이거는 관세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더 하세요. 관세법 체크해 두셨다가 관세법 요거 배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엮여서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분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멘붕이 오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BWT 특징 단단점. 자, 무역 거래 앞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BWT 거래입니다. BWT 거래. 기출도 몇 번 됐었고 무역의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BWT 거래고 두 번째가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이 중개무역은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려서 공부를 하실 거고 오늘은 교재로 BWT 거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앞단락에서 뭐 수위탁 가공무역, 뭐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대차 무역 방식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애는 이 두 개예요. 두 개. BWT 거래랑 중개무역. 그래서 BWT 거래의 특징과 장단점 철저하게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 당연히 BWT 거래 나오면 정의 규정 암기하셔야죠. 자, 그래서 보세 창고도 거래란 자, 얘는 다 밑줄 치실 거예요. 수출자 본인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국 내 보세 창고에 반입하고 끊어주실게요. 일단 수출자가 책임을 지고 수입국 내 보세 창고에 물건을 보내는구나. 얘가 수출자고 국경 관세선을 지나서 여기 보세 창고에 반입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및 제3의 대리인 또는 수출자가 자,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및 제3의 대리인 수출자 이런 문장 잘 안 외워지니까 수출자 등이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수출자 등이 직접 수입자를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다. 자, 수출자 본인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국 내 보세 창고에 반입하고 끊어주시고 문장이 길 때는 계속 끊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출자 등이 수출자의 뭐 지사 제3의 대리인 수출자니까 수출자 등이 직접 수입자를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자, 특징 당연히 목차를 기억하시면 각각의 내용은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겠죠. 자, 수출자 소유권 보유가 되죠. 그 다음에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수입자 미정 상태가 되겠고 수입 통관 미필 상태죠. 보세 상태로 수입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가 찾아져 있지 않고 장치기간은 이제 필요한 만큼 세관청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비축한 필요한 만큼 기간을 장치할 수 있고 크게 제한받지 않고 자, 수화인 비해상 수화인은 자, 거기다가 밑줄 통상 보세 창고
보통 수출자가 BL 찍을 때 뭐 시퍼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사이니에 요 보세 창고 이름이 뭐 B다. 그러면 일단 B로 찍어가지고 먼저 수출을 합니다. 이게 보세 창고도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보세 창고에 갖다 놓고 하는 보세 창고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기는 해요.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래의 장단점 쓰라고 했으니까, 자, 수출자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수출자 입장에서 수입국의 보세 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두고 적절한 수입상을 충분히 물색함으로써, 자, 동그라미 1번, 다양한 판매 기회를 확보.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바로 물품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납기를 단축. 자, 수입자 입장. 자, 수입자 입장에서는 현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상품 입수 불능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 회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속히 현품 확보. 자, 동그라미 3번 복잡한 계약 절차 간소화.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아무래도 수출자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거기다가 밑줄 첫 번째 줄에 수출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반송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수출자가 모두 부담, 밑줄 치실게요. 자, 그리고 수위탁 판매 무역 방식과 비교, 얘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위탁 판매 무역 방식과 BWT 거래 방식은 모두 수출자가 물품의 이동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위탁 판매 무역 방식은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BWT 거래는 사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개무역도 그렇고 연계무역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로 배울 예정이고, 자,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